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국어 수업을 함께할 이슬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3단원 공부했었죠. 오늘부터는 1단원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단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단원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반칠환 시인의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두 번째는 1-2 알퐁스 도네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인 별이라는 현대소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활동임을 알고 문학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 여러분, 심미적 체험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심미적 체험이란 어떤 체험을 통해 그 대상이나 구체적 상황에서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작가는 어떤 작품을 쓸 때 작가가 한 심미적 체험에 대한 경험을 녹여내겠죠.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그 체험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란 시에서 나타난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낀 심미적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해보는 시쓰기 활동도 함께 해볼 텐데요. 직접적인 표현 활동을 하기 전에 시의 갈래적 특성을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PPT 화면에 나와 있는 시의 정의, 운율, 심상, 표현법 여러분들 다 이전에 배웠던 거죠. 그래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시와 함께 다시 복습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란 작가가 시인이 머릿속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무엇을 생각 또는 느낌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 언어로? 맞아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압축하여 표현한 그럼 결국 무슨 문학? 운문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문 문학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산문 문학이죠. 산문 문학의 경우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산문 문학의 경우 운율과 같은 외형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문장을 바탕으로 한 문학을 말합니다. 우리가 1-2에서 배울 소설과 같은 것들이 산문 문학에 해당되겠죠. 시에서 말하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말하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의 화자라고 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 혹은 시적 자아라고도 하는데요. 시의 화자의 정의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의 화자는 시의 대리인이므로 1번 시적 화자와 시인과 일치합니까? 에 대한 질문의 답은 O 또는 X가 되겠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는 시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세운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종 시적 화자와 시인이 동일할 때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요. 이것도 1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라고 직접적으로 나오나요? 나가 드러나면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시의 3요소는 첫 번째 운율, 두 번째 심상,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즉 리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심상은 회화적 요소, 꼭 그림처럼 우리가 나타나는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이나 모습, 이미지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진달래꽃 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사실 이 시가 하고 싶은
주제가 뭡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화자가 누군가와 임과 헤어져서 슬프다. 이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 너랑 헤어져서 화나!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심상, 즉 진달래꽃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방금 짚은 것과 같이 시인이 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챕터 2!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의 키포인트는 반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선생님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에는 왜 반복이란 말이 없죠? 정말 더 센스 있었다면 음성 상징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성어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병아리는 삐약삐약. 그러면 그 다음에 의태어 예시, 모양에 대한 의태어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보통 음성 상징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의 키포인트는 반복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반복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같은 소리나 단어, 구절, 문장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됩니다.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락일락 얼룩진 산새에 선생님 일락일락 이렇게 반복돼요. 이거 말고 또 찾은 친구 있나요? 일락일락 얼룩진 이런 것도 반복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예시, 해바라기 씨를 심자 밤 모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이렇게 지금 한 행, 두 행이 반복되고 있네요. 마지막,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이렇게 단어와 구절이, 문장이 반복될 경우에 운율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일정한 끊어읽기의 반복.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밥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 시를 읽을 때 한번 걸어다녀 볼까요? 이게 무슨 발이에요? 그렇다면 비오자 한 걸음, 장독간에 두 걸음, 봉선아 세 걸음, 밥만 걸어 네 걸음. 선생님은 4번 걸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는 몇 음보짜리 시가 되는 건가요? 4음보짜리 시가 되는 겁니다. 일정한 끊어읽기의 반복, 어디에서 호흡을 끊어읽을 것인가에 따라도 운율이 형성되네요. 세 번째,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건 음보율이었죠. 이번에는 음수율, 글자 수의 반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시입니다. 앞에 4음보였는데 또 운율이 드러나나 봐요. 비오자 장독간에, 이게 지금 글자 수죠. 자, 비오자 3글자, 장독간에 4글자, 봉선아 3글자, 밥만 벌어 4글자. 우리 이런 거를 3, 4조라고 합니다. 밑에서 또 똑같이 살펴보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여기서도 3, 4조 혹은 4, 4조가 드러나네요. 자, 이렇게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도 운율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4글자, 3글자,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3글자, 4글자, 5글자. 선생님 그럼 이것은 4, 3, 5조인가요? 아니요. 우리 이것을 보통 7 이렇게 묶어서 7, 이렇게 묶어서 5 해서 7호조라고 말을 합니다. 3, 4조, 4, 4조, 7호조를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즉 음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같은 위치에 같은 음의 반복. 이것을 같은 위치의 반복해서 음이율이라고 하고요. 어떤 위치에 어떤 음이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라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위치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아가 드러나네요. 또 보고 가라고. 물론 보고 가라고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우리 끝에 있는 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드러나는 음들도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같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 맞아 좋아.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 보니 뭐뭐 하는 것이 좋아. 밑에도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뭐뭐 하는 것마다 좋아. 이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럴 때도 운율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입니다. 자, 소리에 관한 거, 모양에 관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시,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방가와 나비는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송이송이 너울너울. 두 번째 예시, 뻐꾹새야 뻐꾹 울어주면 밭쯤에는 우리 엄마 허리 덜 아프고 에서는 의성어가 드러나네요. 우리 여기에는 반복이란 말이 없지만 보통 의성어와 의태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까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챕터 3, 시의 요소 중 하나인 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의 뜻은 마음심, 형상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아까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심상이란 보통 오감에 따라 드러납니다. 눈, 시각적 심상, 귀를 빠뜨렸네요. 귀, 청각적 심상, 코, 후각적 심상, 입에서 느껴지는 미각적 심상, 그리고 손, 오감이니까 손 마지막 촉각적 심상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공감각적 심상은 무엇인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 첫 번째입니다. 시각적 심상. 눈으로 빛깔, 모양, 움직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말합니다. 예시에서 볼까요? 하얀 손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여기서 연붉은이라는 빛깔이 오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두 번째, 청각적 심상.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느낌이 드러납니다. 예시, 물가지에 떠담던 접동새 소리. 이 부분에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우리가 시각적 심상, 뜻 보고 예시 보고 하면 정말 쉬운데 우리는 이 시를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심상이 드러나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예시를 잘못 써놔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각적 심상,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을 후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그 예시로 이런 걸 줄 수 있겠죠. 향긋한, 향긋한이라는 시어 나오자마자 코를 맡을 수 있는 거죠. 향긋한 풀꽃 냄새. 이렇다면 후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 다음 미각적 심상, 혀로 맛을 보는 듯한 느낌. 이 예시로는요, 달콤한 초콜릿처럼 이라는 시어가 드러나면은 미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거겠죠. 우리 이어질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를 써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이런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게 한번 센스 있는 시 기대해 볼게요. 다섯 번째, 촉각적 심상. 촉각, 내가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듯한 느낌을 말합니다.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자, 서늘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피부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심상들을 다 살펴봤어요. 여섯 번째 심상은 공감각적 심상인데요. 자, 뜻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여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느낌이래요. 어떤 느낌이지?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래요. 여러분,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종소리죠. 종소리는 들리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이겠죠. 근데 이 종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푸르다라고 표현했어요. 소리 보고 푸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푸르다는 어떤 심상입니까? 시각적, 푸르다는 건 시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소리, 청각적 심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원래 하려던 말은 종소리를 뜻하려던 거죠. 이 청각적 심상의 시각화. 그러면 우리 심상이 두 개 드러났죠, 지금. 청각, 시각 두 개 드러났으니까 둘 이상이 동시에 떠오른 느낌 맞죠? 우리 이런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적 심상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나는 한용운 씨의 니의 침묵이란 시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말소리라는 건 청각이죠. 근데 이 청각적 심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이것은 청각의 향기롭다. 코로 맡았으니까 청각의 후각화가 되겠죠. 예시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지우고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시 두 번째. 서중주 시인의 꽃처럼 붉은 글씨가 좀 안 예쁘지만 양해해주세요.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둥이라는 시고요. 붉은 울음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울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죠. 청각이죠. 청각인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꽃처럼 붉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청각의 붉은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거죠. 둘 이상의 감각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시의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직유법이다, 의인법이다, 과장법이다 하는 것들이 크게 다 시의 표현법에 해당되는데요. 이 표현법을 크게 세 동위로 나누면 비유, 강조,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유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등이 있고 강조에도 과장법, 반복법, 점층법, 열거법 등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는 단어, 역설, 대보, 서리, 문답, 토치, 도노법 등이 있습니다. 비유법에서는 직유, 은유, 의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유법이란 처럼, 같은, 뭐뭐인듯, 뭐뭐인양과 같이 연결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같은이 쓰였으니까 직유법이고 내 얼굴, 원래 내 얼굴을 말하려는 거죠. 원관념. 근데 내 얼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 이 사과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겠죠. 참고로 직유법에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얼굴이 사과 같은 이라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연결성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은유법 같은 경우는 유사성이 없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유법이란 주로 A는 B이다 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연결어가 없이 간접적, 암시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요 의 꼴로 쓰였고 그대도 저오 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서 원관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뭐라고 은유했습니까? 호수요 라고 했죠.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말하면 은유법이고 예를 들어 직유법이었다면 얘가 직유법이었다면 어떻게 쓰였을까요? 뭐뭐 같은이 쓰였을 테니까 호수 같은 내 마음 이렇게 쓰였어야 직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이란 연결어가 드러나니까. 우리 아까 앞에 선생님이 한 말처럼 은유에는 유사성이 없대요. 예를 들어 내 마음 했을 때 호수가 바로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내 얼굴은 사과와
뭐 불그스름하다, 동글하다 같은 유사성이 있지만 호수와 내 마음에는 정말 유사성이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깊어. 내 마음은 호수처럼 맑아와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꽃이 웃는다,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라면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꽃이 있는데 바깥에 오늘 아파트 단지 걷고 있었는데 꽃이 갑자기 날 보고 웃어. 혹은 내가 오늘 바닷가에 갔는데 바다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말을 겁니다. 안녕, 잘 자. 가 현실은 아니죠. 의인법이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꽃이 마치 웃는 것처럼 바다가 여러분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대상의 친근함과 친숙함을 불러일으키겠죠. 두 번째 표현 방법인 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선생님이 나타내봤는데 같거나 유사한 단어, 어구, 문장 등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강조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야, 솟아라, 솟아라, 말같이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솟아라, 솟아라. 유사한 단어, 어구, 문장을 반복했죠. 그림도 선생님이 해 4번이나 유사하게 한번 반복해봤는데 강조가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영탄법입니다. 놀람,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감탄하는 말로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예시, 오 나의 친구야.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감탄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예요. 자, 감탄하는 말로 내 기쁨, 슬픔, 놀람 등을 말하는 건데,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영탄법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기쁘다. 땡! 기쁘다는 왜 영탄법이 아닌가요? 감탄하는 말로 쓰인다는 거, 내가 기쁘다, 슬프다, 놀란다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 오 나의 친구야 이렇게 감탄사를 쓴다든지, 폭격주사, 누구야, 이게 여기에 예를 들어 뭐 하늘이시여, 무심하시구나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감탄하는 말로 나타낸 거겠죠. 구나. 세 번째, 감탄한 종결어미, 어라, 알아, 구나, 뭐뭐 하는구나, 니은가 이렇게 쓰인 경우도 영탄법 종결어미가 됩니다. 표현법 마지막, 변화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는 반어법이 있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들었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말이 혹시 내가 임과 이별했는데 정말 난 이별했지만 하나도 울지 않을 거야. 눈물 같은 거 또르륵 흘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건가요? 아니요. 나 슬퍼요. 나 울 것 같아요. 나 울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정반대로 표현한 경우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도 죽어도 아니 눈물 오리다. 눈물 흘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반어가 되겠죠. 그 다음과 함께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두 번째, 역설법.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말. 우리 보통 반어와 역설을 많이 헷갈리는데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나이. 근데 그 사나이가 괴로웠대요. 근데 예수를 말하는 건데 행복하대요. 여러분,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이지?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아우성 치는데 소리 없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여러분, 슬픈데 찬란할 수 있나요? 이런 예시들 다 어떻나요? 처음에 그냥 들으면, 처음에 그냥 이 시를 읽었을 때 논리적으로 이치 맞지 않아요. 파라독스, 모순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역설법입니다. 단 이 경우에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윤동주는 예수님이 물론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괴로워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는 진리를 담았고요.
두 번째, 이건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깃발이었어요. 이 깃발은 이 깃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향으로 나가고 싶지만 못 나아가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소리 아우성이지만 내적인 몸부림,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고, 마지막 찬란의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였는데요. 모란, 우리 이번 봄도 코로나 때문에 벚꽃 구경도 못 가고 진짜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말이 정말 선생님은 공감이 되는데요. 봄은요, 모란이 피기 때문에 찬란하지만 반대로 모란이 지기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한 것을 역세법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반어법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얘기한 것이고 혹은 모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법은 처음에 이 시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모순, 즉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법은 우리는 모순형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은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예시, 가난하다에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거 yes, 몰라요. no, 모르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 모르겠는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랑 모르지 않다. 라는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서리법은 의문문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의문문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상생활 선생님이 너네 계속 떠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네, 떠들 거예요. 아니요, 안 떠들게요. 라고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떠들지 마라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도록 표현한 것이 되겠죠. 네 번째, 대꾸법입니다. 대구법은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하여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라고 문장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눈이 오면 비가 오면 눈길을 빗길을 이라는 부분을 조금 변화를 주어 표현했습니다.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우리 직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오늘 시의 갈래적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에서 오늘 배워본 것들을 정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재밌는 국어 시간 함께 해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